식사 후에 한 알, 점심 식사 후에 한 알, 이렇게 한 알씩 드시는 분이 계시더군요. 그렇게 드시면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 비타민C는요, 소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 최소한 2알 정도, 2000mg 정도를 드시면 드신 식사가 소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양인들은 위산 분비량이 굉장히 서양인에 비해서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어지면 결국 장이나 또는 혈액안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소화가 잘 되도록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뭐 한 20여 년 동안 하루에 6g 이상 주로 식사할 때 주로 많이 먹어 왔습니다. 소화를 할 때 섭취되어진 것들이 소화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흡수되어져서 혈액 속에서 또 산화작용, 기타 다양한 비타민C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섭취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 각종 비타민C 부작용, 예를 들면 속이 쓰리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 비타민C를 먹음으로 인해서 대사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호전 반응의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을 조절을 하시면서 드시면 충분히 극복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평소에 속이 좀 쓰리신 분들은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먹다가 위장이 좀 튼튼해지면 다시 식전에 먹는 게 사실 더 좋다. 비타민C 안 드시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드시는 것이 좋고, 효과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친구분한테도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약인 줄 알고 안 먹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과일 속에서도 비타민C는 발견이 되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중에도 비타민C는 항상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몸 안에 들어와도 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비타민C 못지않게 더 중요한, 비타민C보다도 사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염분은 소변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충을 시켜 주어야 된다. 마치 밥을 먹듯이 또는 단백질을 먹듯이 염분도 충분하게 먹어주고 그런 양으로 먹어야 되는데, 비타민C보다 염분이 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한 전화가 와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 비타민C보다 소금이 더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더 많더라. 소변의 염 농도를 체크를 해보는 수밖에 없다. 소변의 염 농도가 0.9% 이상 나오면 이제 정상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 아래로 나온다면 염분이 부족하다. 염분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소화가 안 되거나 기타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특히 힘이 없으신 분들, 몸에서 힘이 생성이 되어지지 않아서 맨날 누워 있어야 된다. 어디 다니기가 힘드신 분들은 우선 염분이 제대로 몸속에 들어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위산 억제제 먹으면서 소금과 비타민C 먹으면 의미가 없나요? 위산 억제제 끊고 먹어서 소화를 제대로 되도록 하려면 위산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위산을 못 나오게 한다. 위산 분비 억제제를 먹어버리게 되면 위산이 계속 분비가 되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소화를 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속이 심하게 쓰리다, 통증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럴 때는 먹는 게 맞습니다. 위산 분비 억제제 또는 제산제 이런 거를 먹고 좀 나아지면 죽을 드시면서 소화가 되도록 접근한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분의 질문에 있어서는 위산이 분비가 되어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건데요. 속 쓰린 게 없으면 굳이 저걸 먹을 필요는 없는 거죠. 속이 심하게 쓰리고 참지 못할 정도면 먹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식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죽으로 하고 그 뒤에 소금, 비타민C를 같이 먹고 위산을 오히려 만들어서 소화를 시키는 게 더 맞다. 위산이 있어야 몸이 돌아가기 때문에 소금, 비타민C는 먹어주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더하기, 플러스해서 뭘 먹느냐면 소화효소제라고 하는 것을 같이 먹어주는 게 훨씬 더 소화를 시키는데 좋다. 훨씬 더 유리하다. 정확하게 좀 있는 내용을 말을 해주지 않아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산은 나오도록 놔두는 게 맞다. 다만 산을 조절을 하는 것을 제산제 이런 걸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죠. 세포에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근본적인 거, 소화가 잘 되어야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일단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해결을 한 뒤에 접근하는 것이 맞다.
소화를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화와 관련해서는 많은 영상들이 올라가 있으니 그 영상들을 참고로 해서 또 보시고요. 네, 상담 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공급되어진 영양소는 우리 몸에서 이용이 되어지고 내 몸에 각종 영향을 준다. 힘을 쓸 수 있게 해준다. 체온을 유지를 시켜준다. 이렇게 생명 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먹어야 된다. 잘 먹고 있는지 못 먹고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를 충분하게 먹어라. 이런 식으로 종류도 다양하게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흡수되어져야 되는데요. 흡수되기 위해서는 잘 씹어야 되고 소화가 잘 되어져야 되고 소화되어진 뒤에는 흡수가 잘 되어지고 흡수 안 되고 남은 것은 배설이 잘 되어져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잘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잘 먹고 있는가? 근데 지금 특정한 영양소들은 굉장히 많이 먹고 또 어떤 영양소는 잘 안 먹고 이런 것들이 많죠. 예를 들면은 지금은 지방을 먹어야 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지방은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요 소금은 제대로 드시고 계시는지 또 궁금한 겁니다. 비타민C는 제대로 또 먹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기타 다른 영양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그네슘, 칼슘, 아연, 구리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식량 자원들이 있고요. 잘 먹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저한테 전화가 오시는 분들은 전부 영양실조입니다. 특히 비타민C 영양실조, 소금 영양실조 이렇게 많이 있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영양실조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요. 이런 정말 단순한 물질도 제대로 못 먹고 이건 왜 이러냐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맞느냐 틀렸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는지요. 물론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전문가의 말을 믿지 마라. 참고로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염식을 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을 텐데요.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저염식을 해가지고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전화 오시는 분들입니다. 자, 저염식은 굉장히 보편화되어져 있는 상식이잖아요. 보편화되어져 있는 상식이 완전히 틀려 있는 상황인 거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현재 저염식을 하고 있다면 그게 맞는 행동인지 아닌지 한번 열심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저염식을 따지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따지는 방법은 다른 영상들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실조가 되어져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영양실조로 인해서 특히 염분 부족으로 소화불량이 많이 생기고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각종 질병들이 일어나고 있다. 질병의 근원은 저는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화가 잘 되어져야 나머지 질병도 치유를 할 수가 있고 소화가 잘 되어져야 고혈압이든 당뇨든 해결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우선 나는 소화가 잘 되고 있는가 라는 것부터 좀 따져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화를 잘 되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위산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위산이 만들어져 나온 것이 우리 몸속에서 음식을 잘 녹여야 된다. 음식이 잘 녹으면 소화 효소와 만나서 분해가 되어져 가는 그게 그래서 우선 소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비타민C하고 소금이다라는 거. 당질 제한식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입니다. 과체중이 되어져 있거나 비만이 되어져 있거나 이런 분들인 거죠. 그 다음에 특별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걸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긴 시간 동안 저탄고지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단식을 오랫동안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이 간헐적 단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 3달 이 정도 하는 거야 뭐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은 긴 시간 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봐야 된다. 결국은 적정량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당질 제한식이라든지 저탄고지라든지 단식을 한다든지 짧은 기간 하는 거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짧게 하는 거지 긴 세월 동안 계속 한다 라는 거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고요. 특히
당질 제한식의 경우에는 췌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연구 조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져야 당이 잘 들어와 주어야 췌장에서 인슐린도 잘 만들어낸다. 결국 전체적으로 영양 밸런스가 잘 맞아지는 식단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잘 맞아지는 식단이 어떤 거냐라는 건데요. 탄수화물 50에서 55%, 그 다음에 단백질 30%, 그 다음에 20%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양소들을 잘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금이고 비타민C다. 잘 드셔서 소금과 비타민C 영양 실조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풍요롭지만 영양 실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그 영양 실조로 인해서 고치지 못하는 질병에 자꾸 걸리고 있다. 병원에서는 해결을 해주지 못한다. 암, 고혈압, 당뇨, 영양 실조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뭘까? 다른 포유류에 비해서 유독 인간이 오래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미국 뉴욕에 위치한 헌트 칼러지 등 국제 공동 연구팀은 이에 대한 비밀을 밝힌 새로운 연구 결과를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 동물의 평균 수명은 고양이가 14년, 개 16년, 북극곰 18년, 코끼리가 70년으로 긴 수명을 자랑한다. 그러나 이에 비해 인간의 평균 수명은 80여 년에 달한다. 영장류와 각 동물의 평균 에너지 소모량을 분석해 본 결과 비슷한 덩치의 다른 동물에 비해 칼로리 소모량이 절반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 인간이 오래 사는 이유는 느린 신진대사가 노화를 지연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장수하는 이유는, 인간은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단백질인 KU70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세포의 핵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다른 동물은 에너지 획득의 대가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인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낸다. 세 번째는 적정량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성산소 발생량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 몸에는 있다. 물론 동물도 있는데 인간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활성산소가 수명에 깊이 있게 관여되어져 있다. 그래서 최대 항산화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 산소와 활성산소의 양을 밸런스를 유지시키는 것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다. 결국은 산소와 활성산소의 관계가 있다. 활성산소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덜 발생하도록 하는 방법, 발생되어진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방법.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는 마이너스 이온이 굉장히 깊이 있게 관여되어져 있다. 도대체 이놈의 마이너스 이온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라는 것에 관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가? 그 비밀을 술꾼들은 알고 있다. 뭐라 설명할 수는 없어도 물이 콸콸 흐르고 산들바람이 부는 곳에서는 술잔을 하염없이 비우게 된다는 것을. 서울에서 마시는 거 어떤 그 술량하고 여기 이렇게 산에서 마시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 3배 이상 나는 것 같습니다. 바람 속에 숨어있는 어떤 비밀스런 존재가 술꾼들을 이토록 과음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호리고치 병원을 찾았다. 시곡구 북단 다카마츠시에 있는 이 병원은 음이온, 즉 마이너스 이온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다. 청정한 자연 속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음이온을 기계적으로 발생시켜서 난치병을 치료하는 전문 병원인데, 당뇨병과 각종 암 치료에 음이온이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지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쥐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나서기로 했는데, 오니시 노부이코 씨가 흔쾌히 나서 주었다.
술과 고기를 즐기고 난 후에 혈액이 어떻게 변하는가? 마이너스 이온, 음이온은 그것을 어떻게 풀어주는가? 우리 눈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 조상들이 왜 냇가에서 술 드시는 것을 그토록 즐겼는지,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물가에 앉아 고기를 구우면서 과음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 비밀이 속 시원하게 풀릴 것이다. 오니시 씨는 그렇게 많이 마시고 먹지 않은 상태였다. 고기를 10저름이나 먹었을까? 그리고 맥주는 3잔밖에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무슨 변화가 나타날까? 취재팀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결과는 생각보다 매우 끔찍한 것이었다. お肉は酸性ですからね。 술과 고기는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 수도 없이 들어온 이야기지만 모니터에 나타난 적혈구의 상태가 끈적끈적하게 서로 달라붙어서 소위 말하는 떡처럼 엉켜 있었던 것이다. 肝臓疾患になったり、そういう生活習慣病が 그럼 정상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 오니시 씨에게 20분이 주어졌다. 그는 엉켜붙은 적혈구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 병원의 인공 폭포 곁에 앉아 있었을 뿐이다. 미리 설치해둔 음이온 측정기로 공기 중에 음이온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1立方cm당 10,000개가 조금 넘는 수치였는데, 이 정도면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한다. 오니시 씨는 심호흡을 몇 번 하는 것으로 주어진 시간을 마감했다. 저 짧은 시간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겠는가? 그러나 술과 고기를 먹고 났을 때보다 이번 결과가 더 놀라웠다. 단 20분간의 휴식으로 오니시의 적혈구들은 생생하게 되살아났던 것이다. 포도송이처럼 싱싱한 적혈구와 떡이 돼버린 적혈구. 술과 고기는 모두 산성식품이라 체내에서 활성산소, 즉 양이온으로 변해 피를 엉키게 했던 것이고, 이 상태를 혈액이 산화됐다고 한다. 폭포 곁에서 맑은 공기를 들이마실 때 오니시 씨의 혈액 속에는 다량의 음이온이 들어가 적혈구를 제 모습으로 돌려주었던 것이다. まず活性酸素を消去するためにはですね、マイナスイオン以外にはないというふうに私は考えてますね。活性酸素を消去するものは電子なんですね。マイナスイオン電子が活性酸素を消去するわけですね。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는 것은 마이너스 이온밖에 없다. 사실은 이 마이너스 이온 외에도 전자를 공급을 하는 물질들은 전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전자를 공급을 하는 물질들 어떤 것이냐라는 건데, 대표적인 게 비타민 C죠. 비타민 C 전자를 공급한다. 전자를 공급해서 활성산소를 제거를 한다. 그래서 비타민 C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 몸에는 적정량의 산소량이 필요하고요. 이 산소를 사용함에 따라 무조건 활성산소는 발생한다.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를 더 효율적으로 제거한다. 그래서 운동을 해 주어서 적정한 수준으로 활성산소가 발생되어져야 되는데, 운동을 했는데 너무 과량으로 활성산소가 발생되어지고 활성산소를 제대로 제거하지를 못하면 노화가 빨라진다. 그래서 과격한 운동보다는 적당하게 걷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발생되어진 활성산소는 많은 영양제를 통해서 항산화를 시키고 있는데, 먹고 있는 영양제, 즉 항산화제가 부족하면 활성산소는 남는다. 그래서 충분하게 먹어줘야 되고요. 사람에 따라서 그 활성산소 발생량이 다 다르다. 그래서 먹어야 되는 영양제 양도 또 다 달라진다. 적정량의 산소가 잘 들어가도록 하고, 과하게 만들어진 활성산소는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게 비타민C가 하는 역할이다.
신장결석이 신경이 쓰여서 비타민C 먹기가 너무 힘들다 라고 글을 적어주시고 또 먹어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비타민C 보충은 만성신장질환을 개선합니다. 만성신장질환 환자는 습관적으로 비타민C 보충제를 경고합니다. 비타민C 먹지 말라 경고를 한다는 거죠. 수산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비타민C가 분해되어져서 최종 산물로 신장을 통과한 뒤에 방광으로 내려오는 물질입니다. 옥살산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인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옥살산이라기보다 옥살산 나트륨 형태로 되어져 있죠. 수산염. 카르복실기가 2개 정도 붙어 있는 겁니다. 카르복실기라고 하는 놈은 이 이가의 금속하고 굉장히 결합성이 뛰어납니다. 이게 반응을 해가지고 석출이 되어지려면 농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칼슘, 마그네슘 농도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 그 높아야 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우리 몸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농도입니다. 이 글들을 통해서 오늘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University of Alabama 의학 교수는 비타민C가 실제로 칼슘과 옥살레이트의 결합을 방해하고 차단하여 결석을 예방한다고 보고합니다. 신장은 신진대사로 인해 신체의 노폐물을 제거하여 혈액을 정화하기 때문에 신체의 중요한 기관이다. 신장결석이 가장 흔한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물 섭취량과 함께 훌륭한 식단을 섭취함으로써 신장결석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옥살염, 신진대사의 또 다른 산물은 옥살산염입니다. 음식을 통해서도 저 옥살산염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아스코르베이트가 이제 비타민C를 말을 하는 거고요. 옥살레이트나 아스코르베이트의 정상적인 신진대사에 의해 훨씬 적은 양으로 형성이 되어진다.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실제적으로 빠져나오는 양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높은 수준의 옥살레이트는 소변의 옥살레이트가 칼슘과 함께 침전한다는 얘기가 결석을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칼슘 옥살레이트 결정을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양한 신장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액체 섭취로 문제가 악화됩니다. 그러나 식단에서 섭취되는 일반적인 옥살산염의 경우 하루에 1000mg의 아스코르베이트 용량으로 생성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스코르베이트를 먹는 즉 비타민C를 먹어서 빠져나오는 옥살산의 양보다 음식을 통해서 옥살산이 만들어지는 게 더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 가지고 옥살산이 만들어지는 양은 많은 게 아니다. 오히려 비타민C를 먹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채로운 채소, 짙은 녹색 잎이 많은 채소. 이 채소 안에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신선한 과일, 견과류, 버터, 적당량의 통곡물 및 고기와 생선을 포함한 훌륭한 식단을 먹고요. 설탕을 피하고 적절하게 충분한 양의 비타민과 미네랄, 비타민 B, 비타민 C, D, E, 마그네슘 이런 것을 보충제 형태로 먹고요. 옥살산염의 침전 문제를 예방을 하고 건강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오히려 먹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각종 보충제들을 먹어주는 게 오히려 더 예방을 할 수가 있다. 건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비타민C 보충제 2000에서 6000mg 하루에 분할해서 먹을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금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소금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먹는 양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물을 많이 드시는 분,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염분 양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양을 체크하는 방법이 소변의
염농도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소변의 염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체크를 좀 하셔서 낮게 나오면 소금을 더 드셔야 되는 거죠. 소금의 농도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염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혈중에 흘러다니는 혈액의 염분 농도는 거의 다 일정합니다. 특별한 사람을 빼놓고는요. 왜 그러냐면 소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붙잡아다가 혈액에다 계속 넣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혈중액가 0.9%를 맞추어 준다면 혈관의 바깥쪽도 0.9%일 것이다 라고 전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혈관의 바깥쪽이 0.9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변의 염농도를 측정을 해서 혈관의 바깥쪽은 얼마인가를 대략적으로 짐작을 하는 거죠. 염도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좀 찍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이 직접 찍어 봐야 됩니다. 병원에서 안 찍어 줍니다. 검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소용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소변의 염농도는 항상 변화가 심하고 소금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으면 소변의 염농도도 0.9% 아래로 내려간다. 대부분의 환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소변의 염농도가 낮다라는 겁니다. 특히 힘이 없으신 분 대부분 다 염분의 부족으로 일어나고 있다. 소금은 적당히는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적당히가 얼마냐라는 건데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소변을 체크를 해서 약 0.9% 정도 나오도록 섭취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소금 섭취법이다. 요즘 콧물이나 재채기로 고생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콧물 재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목욕을 하니까 체온이 올라가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니까 금방 사라지더라. 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몸속에 이상한 노폐물 같은 것들이 많이 쌓이고 별로 운동을 하지 않아서 몸속에 쌓인 물질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콧물이나 재채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비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로 보면은 코 점막이 부풀어 올라서 코가 막히거나 또는 콧물이 흘러내리거나 재채기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이런 질환 중에 한 개이잖아요. 그래서 가을철이 되거나 또는 이렇게 추운 날들이 되면 더 심해지기도 하고 또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죠. 해외에서는 이 콧물이 나거나 코가 막히는 경우에 코 주위를 마사지 하듯이 건드려 가지고요 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영상을 한 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で、大体ですね、1分ほどズーンと響くところを中指でもいいですし、人差し指でもいいですので、押さえていってあげましょう。感じで言うと、はい、こんな感じですね。で、 이렇게 계속 もう一 누른다. つのツボなんですけれども、はい。 손을 사용을 해서 横線ありますね、横シワ。 네. はい。この横シワをですね、 옆 주름이 있는데 고기를 코에다가 대고요. 当ててあげてください。 네, 当て 코에다 てあげ 대고 て、そのままですね、指をこう額に 손을 이마 쪽에다가 つけ 누른다. 立てます。 항성이라고 ここはです 하는 ね、この周りをですね、ちょっと場所を移動しながらですね、押さえていってあげると、 여기를 ちょっ 누른다. とね、ずーんとこう響くような場所っていうのがあるかと思います。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 부분을 1분 정도 아플 정도로 꼭 누른다. 이쪽 옆도 1분 정도 아플 정도로 누른다. 그리고 손에 여기 요 부분 있죠. 코에다가 대고요. 요 가운데 손가락이 닿는 요 부분을 눌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염이나 코막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아진다라고 일본 영상에 이런 형태로 나와 있고요. 재채기가 심하게 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차가운 공기가 코에 자극을 준 뒤에 그 자극이 호흡기 근육에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추울 때 잘 일어나는데 추워서 재채기가 나오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호흡기 근육이 긴장하게 되어지고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때 공기가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긴장이 느슨해지면서 기도에서 공기가 힘차게 바깥으로 확 밀어내면서 재채기를 한다. 이거 왜 하냐?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추울 때 재채기가 나오는 이유는 체온을 올리기 때문이다. 재채기는 상반신 전체의 근육을 사용을 하는 불수의 운동이다. 운동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가 생기고 하면 결국 몸을 따뜻하게 해라. 높이는 것만이 여러분들의 면역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체온을 열심히 올리는 방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몸 안에 체온이 증가하면 인체에 저하된 면역력이 3배에서 5배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네, 체온을 높이는 방법, 목욕을 열심히 해라. 몸이 굉장히 개운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 자기 전에 목욕을 한번 해보십시오. 체온 꼭 올리셔서 건강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뇨에는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사님, 제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는데요. 함께 복용하면 좋은 영양제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양제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이걸 판단하기 이전에 어디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느냐? 공복 혈당이 얼마나 오는 또는 식사 후에 1시간 혈당이 140 이하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더 옳고,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HbA1c라고 당화 혈색소를 체크하는 방법. 그래서 당화 혈색소는 3개월 동안 평균 수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수치가 약 5.5에서 6점대 그 정도 유지하는 게 좋다. 물론 낮을수록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숫자들이 올라가고 우리 몸속에 당이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 그러면 우리 몸속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콜라겐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의 친화성을 가진다. 달라붙는다라는 겁니다. 콜라겐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 여기에 당이 달라붙게 되면 잘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혈관이 굳게 되고 혈압 조절하기가 어려워진다. 그 혈관이 가장 위험한 문제를 일으키는 곳이 눈, 신장과 같은 굉장히 가늘은 모세혈관에 문제가 일어나면 신장에서 걸러주는 여과율이라고 하는 게 나빠질 거고, 눈은 시력이 나빠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당이 높게 올라가 있으면 좋지 않다. 결국은 당이 올라가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소화와 관련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 첫 번째,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탄수화물을 잘 골라 먹어야 된다. 음식을 먹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 야채부터 먹어라. 야채부터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식이섬유질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식이섬유질은 우리가 섭취한 밥, 감자, 고구마, 옥수수, 밀가루 이런 데 들어있는 당분을 붙잡아서 천천히 흡수되어지도록 해준다. 또는 식이섬유질을 많이 섭취하고 나면 배가 불러가지고 탄수화물이 적게 먹게 만든다. 두 번째, 단백질을 먹어라. 살코기가 될 수도 있고 두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먹는 것이 탄수화물로 된 밥이다.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꿔서 먹어도 당 농도를 무조건 내려갑니다. 요게 음식을 먹는 방법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영양제를 섭취하는 방법. 당뇨가 올라가는 분들 중에요, 장이 나빠서 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은 왜 나빠질까요? 자, 장은 소화가 안 돼서 나빠진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화를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를 먼저 섭취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소화를 잘 되게 하는 영양제는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건데요. 첫 번째, 음식이 녹아야 된다. 위장에서 녹으려면 위산이 필요하고요. 위산은 염산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염산의 염은 소금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산은
수소 이온이라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데 그 수소 이온을 공급을 해주는 물질이 뭐냐면 비타민 C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소금과 비타민 C. 그 다음에 음식을 녹였는데 녹였다고 소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다만 녹아가지고 있다. 다시 잘게 분해해주는, 소화를 시켜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 잘라주는 물질이 무엇이냐면 효소입니다. 그래서 소화를 시키는 효소가 소화효소라는 거죠. 소화가 잘 되어져야 장이 튼튼해지고 장이 튼튼해져야 혈중의 당 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된다. 또 미분해되어진 단백질을 붙잡고 빼내버리는 방법이 또 식이섬유질을 먹는 거다. 이 세 가지가 잘 되어져야 소화가 잘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당뇨를 가지고 계시는 분한테 소화는 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소화는 너무 잘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당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누가 진단을 해주나요? 모릅니다. 안 해줍니다. 당뇨는 고치는 병입니까? 약으로 해결이 됩니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당뇨약이라고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데요. 계속 몸은 나빠져 갑니다. 그게 무슨 약입니까? 관리. 진정한 당은 떨어지지 않고 마치 당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당뇨 약을 먹는 방법으로 당을 관리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당을 관리를 하려면 내 몸 스스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된다. 비타민C, 소금, 유산균, 키토산, 오메가3도 장도 튼튼하게 해주고 혈액순환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화효소제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섭취를 해주는 것이 당뇨를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거기에 이제 대사가 되어야 된다. 요걸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마그네슘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을 필수적으로 먹어주는 게 맞다. 그 다음에 비타민 B 복합체 이런 거를 같이 먹어주면 세포의 대사가 훨씬 더 잘 되어진다. 거기다가 운동 좀 해주고요. 몸 좀 따뜻하게 해주고요. 물도 좀 많이 마시고요. 그러면 이 뚝뚝 떨어진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 이 코로나 때문에 단계도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라서 걱정이 좀 되고 있어서 이 이야기를 좀 할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증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비타민C를 드시고 감기 한번 안 들었다. 오늘도 저기 댓글에다 달아놨어요. 감기 바이러스, 감기 드는 거 하고요. 코로나 하고요. 같은 겁니다. 다만 치사율이나 몸에 나타나는 증상 이런 게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둘 다 바이러스입니다. 무슨 얘기죠? 이 비타민C를 먹으면 감기가 들지 않는다라는 건 코로나도 역시 감기처럼 오는 증상이 안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냥 모르고 지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비타민C를 열심히 드시는 게 낫다 이겁니다. 국민 모두가 저는 비타민C를 하루에 6g 이상 다 먹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바이러스는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 감기 해결이 됩니까? 똑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다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다라는 건데요. 정책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 세계가 정책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댓글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가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킨다고 들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드시는 게 좋고요. 그런 실험을 한 결과가 이왕재 교수님 영상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네, 참고로 하시고요.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홈파쇼님 반갑습니다. 저는 비타민C 6년 차입니다. 6년 동안 감기로 내과 가는 일은 이제 졸업했네요. 자, 여러분 이분이 코로나를 반증을 해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코로나가 두려우시면 비타민C 무조건 드십시오. 6년 동안 감기를 들은 적이 없다. 코로나가 아무리 와도요, 감기가 들지 않으면 그냥 끝인 겁니다.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드세요. 저도 감기다운 감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활성화되어지는 것을 억제를 시킨다. 그게 비타민C가 하는 역할입니다. 열심히 드셔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소화란 뭘까? 소화라고 하는 거는 분해되어진다라는 것 딱 그겁니다. 근데 분해가 되어지려면 녹아야 돼. 자, 녹는다라는 건 뭐냐면
물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었을 때 소금 알갱이가 눈에 보였는데 좀 지나면 싹 없어지죠. 요것을 녹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좀 더 화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이온화되어졌다, 해리되었다, 용해되었다, 이렇게 녹아야 소화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녹아야 소화 효소하고 이제 비로소 반응을 하게 된다. 녹이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소화불량으로 나타나는 증상: 위염, 쏙쓰림, 트림, 가스참, 구역질, 울렁거림, 복부팽만, 통증, 불쾌, 이물감, 헛배부름, 식도역류, 더부룩. 소화 흡수가 안 되잖아요. 이제 흡수가 안 되면은 일어나는 현상들: 체중 감소, 영양실조, 성장장애, 빈혈, 지방변, 설사, 가스, 변비, 사리사리 아픔, 지독한 냄새, 화장실을 자주 간다, 화장실을 못 간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걸 한 방에 해결해 보자라는 거죠. 의외로 쉬우니까 지독한 위장병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흡수 장애가 일어나는 이유가 극도로 위산이 안 나오고 있으신 분들은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소금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세포에서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같이 관여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음식 분해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소화가 안 되거나 갑자기 체했을 때 제가 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이겁니다. 손따기. 몸이 피곤할 때 급체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몸이 피곤할 때는 절대로 차가운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몸이 피곤할 때는 과식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현상을 어떤 데서 봤냐면,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이 점심때 냉면을 먹고 와가지고 체가 돼서 도저히 수업을 못 받겠다. 너 밤에 뭐 했어? 물어봤죠. 새벽 4시까지 알바를 한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몸이 그렇게 피곤한 상황이면 또 자극적인 음식이 땡겨요. 냉면 먹어서 바로 얹혀버린 거죠. 그래서 출발은 음식이 소화가 안 되면 소화불량이 만병의 근원이 되어져 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출발이 뭐냐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라는 게 중요하고요. 잘 씹어야 되고, 그리고 위장으로 들어온 음식은 녹아야 된다. 위산이 있어야 녹는다. 지금 대부분의 그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위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위산이 부족하니까는 염증이 생기는 거고, 염증이 일어나니까는 조금만 산성 물질이 들어가도 쏙쓰림이 일어나고, 특히 비타민C를 먹어버리면은 쏙쓰림이 일어나니까는 속이 쓰려서 비타민C를 못 먹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위산이 충분하게 있으면 비타민C를 5개를 먹어도 쏙 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몸이 건강하면 절대로 쏙 쓰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비타민C하고 소금을 같이 몸속에 넣어주게 되면, 먹게 되면 이런 소화작용을 굉장히 잘 도와줄 수 있다. 물론 항산화도 시켜주고 또 위산의 재료가 되어진다. 그래서 소금과 비타민C는 소화제가 될 수가 있다. 소화장애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영양제 비타민C. 소금은 용융소금, 소화효소제. 같이 먹어주면 소화가 잘 된다. 그래서 소화 불편하신 분들 우선 비타민C라도 열심히 드셔보시기 바라고, 처음에 드실 때는 반알씩 한번 먹어보고 10분 정도 있다가 또 반알 드시고, 그렇게 해서 속이 쓰린지 안 쓰린지 체크를 해가면서 먹으면 되는데, 속 쓰릴까봐 두려워하시는 분은 식사 후에 바로 드시는 것 중, 아니면 식사하는 중간에 드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화 잘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피곤해 하시거나 힘이 없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종종 저에게 상담이 옵니다. 특히 당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힘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제가 상담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잘 지켜야 된다, 그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것, 방법을 못 찾아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것만 제대로 하시면은 그 다음 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
물, 공기, 소금, 비타민C, 체온을 높이는 겁니다. 5가지. 너무 간단하죠. 당뇨의 원인이 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특히 당뇨이신 분은 마그네슘을 열심히 챙겨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요? 당을 없애는데 마그네슘이 곳곳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 몸속으로 들어온 당분을 없애가는 과정을 설명을 드려보면 자율신경에 의해서 글루카곤 인슐린 조절에 의해서 당을 조절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몸속에 들어온 영양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체온을 유지를 시켜주고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신진대사 세포대사가 되어지도록 해주는데 잘 되도록 하려면은 기본 소화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5가지. 그 첫 번째 물이다라는 겁니다. 건강관리에 물이 부족한 것은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은 우리 몸속에서 발생되어지는 각종 노폐물을 오줌으로 배설을 시켜주는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 가장 많은 게 뭡니까? 수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물 한 잔 마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 전에 물을 마셔 놓으면 호흡이 훨씬 더 잘 된다. 또 물속에 산소가 녹아 들어간다. 산소를 잘 녹이려면 물을 잘 마셔 놔야 된다. 그 다음에 영양소를 흡수한 뒤에 운반하고 세포에 공급을 해준다. 두 번째는 공기입니다. 공기 몸속에 많이 집어넣어서 공급이 되어지면은 훨씬 더 자율신경 조절을 하는데 피로를 빨리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골 가서 잠을 자면 아침에 일찍 깹니다. 또 산속에 들어가서 바닷가에 가서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 분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당뇨이신 분들 고생들 많이 하실 텐데요. 산소를 많이 들어가게 하는 게 좋고 산소가 제대로 안 들어가서 발가락이 썩고 눈에 문제가 생기고 몸에 문제가 생기고 항문에 문제가 생기고 신장이 고장나고 거기도 전부 산소가 관여되어져 있다. 그래서 산소 발생기 같은 거 쓰시면 정말 좋고요. 산소를 잘 공급시켜주는 비타민C를 먹어도 좋고요. 소금도 산소를 잘 운반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염분 농도가 충분하게 있는 게 더 도움이 된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은 소금을 잘 드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서 전기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부족해지면 힘이 없어요.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무기력. 우리나라 1인당 하루 나트륨 섭취량 해마다 갈수록 소금량이 줄어요. 인구수는 늘고 있어요. 몸속에 소금이 없으면 죽습니다. 스스로 믿을 만한 데이터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소변 염농도 0.9% 맞추는 겁니다. 소변의 염농도를 한번 재보면 나는 제대로 먹고 있는가 그걸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 소변의 염농도 잘 맞추면 에너지 대사가 잘 된다. 포도당 대사가 잘 된다. 혈당 조절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 다음은 비타민C입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한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고 뇌세포가 만들어진다. 활성산소로부터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비타민C입니다. 열심히 먹지 않으면 소화도 안 됩니다. 위산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금과 비타민C를 같이 먹는 건데요. 내가 섭취한 음식물이 용해가 잘 되어지고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바뀌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바뀌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마지막입니다. 체온입니다. 36.5에서 37도가 되어져 있을 때는 건강한 상태고 면역력이 왕성하다. 하지만 여기서 0.1도만 떨어져도 몸에는 바로 반응이 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왜 암세포 증식이 올라가느냐? 떨어지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고요.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순환이 덜 되는 거고요. 혈액순환이 덜 되니까 체온 떨어지는 거고 산소 운반이 덜 되는 거고 산소가 제대로 안 가니까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젖산을 자꾸 만들어내고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인자가 분해되어져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젖산이 많아지면 안 된다. 산소가 부족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건강한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소금과 비타민C를 많이 먹으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You are still in my mind. The truth. 사람들은 6,000mg을 먹어라, 10,000mg을 먹어라, 500mg을 먹어라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맞추고 싶으세요? 비타민C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비타민C 연구의 대가이신 라이너스 폴링 박사님
노벨상을 2번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뭐라 하냐면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은 하되 믿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보라, 파헤쳐라. 결국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준을 정해가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평균 체중 60kg 기준 하루에 6,000mg 이상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준을 잡아가자라는 건데요. 꼭이나 병원에 찾아온 환자예요. 의사와 약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박스에 적혀 있는 대로밖에 말을 못합니다. 책임이 굉장히 따르거든요. 박스에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1000mg을 먹으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고요. 식약처,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박스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유나 임산부의 경우에 1일 1회 한정을 먹어라. 그러니까는 임산부도 비타민C를 1000mg씩은 먹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박스에서는 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 유무에 따라서 이 양이 달라진다라는 건데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된다. 질병의 중증의 정도에 따라서 양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100mg, 500mg, 1000mg 이렇게 먹어가지고는 표시도 안 납니다. 왜 그런지를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 섭취량. 자, 음식 섭취량은 보통 성인이 되어지면 대부분 다 비슷한 양이지만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다양합니다. 우리 입속으로 들어온 음식은 위장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지는데 그것을 분해를 시키려면 비타민C의 양도 음식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먹어야 되는 게 맞다. 왜? 소화를 할 때 소화를 시키면 음식의 분자들이 분해가 되는데요. 화학적으로 결합이 불안정한 분자들도 많이 만들어져요. 그 불안정한 분자를 비타민C로부터 나온 전자가 안정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은 좀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저는 비타민C를 먹는 목적, 소화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비타민C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소화를 잘 되게 합니다. 자, 이 박스에는 그런 말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실험한 거, 임상 이런 걸 통해서 나온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알려드린다. 여러분들은 부담을 가지시지 않으셔도 돼요.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흡연입니다. 담배 4개 피당 비타민C 한 알이 사라진다. 여러분 담배를 이렇게 쭉 피잖아요. 여기가 온도가 700도 됩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분자가 타면서 그리고 산소도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이 열을 지나가면서 산소 분자도 깨집니다. 그래서 몸속으로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비타민C가 안정화되어진 산소로 만들어준다라는 것 때문에 흡연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먹는 양이 달라진다. 네 번째가 노동 강도입니다. 즉 근육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운동을 심하게 많이 하시거나 노동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역시 개수를 늘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5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 전체적으로 대사가 떨어진다. 체온도 내려간다. 혈관이 정상적인 넓이를 가지고 있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혈액이 순환을 해야 되는데 혈관이 좁아지니까는 순환되어지는 양이 줄어든다. 그래서 체온이 내려간다. 그 다음에 혈류량이 줄어들면 산소가 운반되어지는 양도 또 줄어든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비타민C다.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적혈구가 뭉치는 것을 떨어지게 해주고 혈액이 더 잘 순환이 되어지도록 해주고 산소 운반을 잘 시켜주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타민C를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을 해 보셔야 된다. 바이바이.
당뇨의 필수적인 영양제 탄수화물을 소화를 시키고 이것을 포도당으로 만들어 주죠. 포도당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혈관으로 천천히 흡수되어지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식이섬유질이고요. 그 대표적인 식이섬유질이 키토산이다. 그 다음에 포도당이 세포로 이동하고 인슐린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서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주는데 필요한 영양제 마그네슘이다. 그 다음에 혈중의 당 농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즉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그 조절을 해주는데 관여하는 호르몬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지도록 해주는 것이 키토산이다. 그 다음에 세포에 포도당이 진입을 한 뒤에 분해되어지고 에너지를 만드는데 사용되어지는 영양물질 마그네슘, 그 다음에 산소가 공급이 잘 되어지도록 도와주는 비타민 C. 비타민 C를 먹어도 피로가 빨리 풀립니다. 이유는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다. 마지막으로 포도당은 이산화탄소로 전환되어져서 배출되어지는데 이 과정에 소금이 세포에 적당량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금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포 전체의 대사를 도와줄 수 있도록 비타민 B, 이것도 드시는 게 더 좋고요. 마지막으로 아미노산입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원료가 되어지는 것이 아미노산인데요. 아미노산을 섭취를 잘 해주면 훨씬 더 당 대사가 잘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포도당이 돌아다니면 왜 안 좋냐? 혈중에 포도당이 돌아다니면 혈관벽에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혈관벽에 달라붙으면요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심장 혈관에는 혈액이 엄청 많이 지나가죠, 그죠? 지나가는데 그 자꾸 결합을 해서 달라붙는다. 그게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혈관을 막아버리는 일까지도 벌어진다. 혈관이 좀 큰 데는 사실 좀 붙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혈관이 작은 곳에, 즉 눈, 신장, 발끝, 모세혈관 이런 데는 혈관이 굉장히 가늘고요. 지나가다가 혈관벽에 붙어버리게 되면 이 혈관벽이 굳어버리게 됩니다. 비가역적인 형태로 되어지기 때문에 굳어버린다. 이래서 혈액이 지나가지 못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장도 문제가 생기고 눈이 문제가 생기고 발가락을 잘라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혈중의 당 농도가 높으면 안 된다. 낮게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양제와 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게 좋다. 염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염분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혈당을 잡는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키토산, 마그네슘, 비타민 C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염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군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신진대사가 굉장히 잘 된다. 신진대사가 잘 되는 것 때문에 포도당이 뚝뚝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잘 챙겨 드셔보시고요. 이렇게 먹었는데 잘 조절이 되어지면 댓글에도 좀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열심히 드셔서 점점 더 건강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You are still in my mind. The truth